안녕하세요. 지환잔쌤이에요. 오늘은 세계사 10강 근대의식과 시민혁명 파트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제 이 파트부터는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시기거든요. 서양사에서.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이전까지는 왕이 주인이었던 국가에서 근데 시민이 주인인 나라로 살펴볼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파트는 크게 근대 의식과 시민 혁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교육 과정이 바뀐 2021학년도 수능부터 근대 의식 파트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전 수능에는 있었는데 바뀌고선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살펴보고, 중요한 건 시민혁명 파트입니다.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그리고 나폴레옹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혁명부터 시작할게요. 근대 의식은 과학혁명이랑 계몽사상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 팁은 학자의 활동을 연결해서 학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거, 케플러는 이런 거, 이렇게 연결해서 학습해 주시면 크게 틀릴 일 없을 겁니다. 과학혁명부터 살펴볼게요. 과학혁명은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발생한 과학의 발전입니다. 이 과학혁명의 영향으로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 자연에 적용한 과학법칙을 사회현상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발달한 학문이 사회과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하면 우리가 흔히 물화생지라고 하는 과학은 자연과학이에요. 그리고 사회 가면 사회과학 분야도 따로 있어. 그래서 사회를 너무 문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과학의 한 일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부터 살펴볼게요.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럼 지동설은 누가 도는 거야? 지구가 도는 겁니다. 태양은 중심에 있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전에 과학자들 포함해서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 및 다른 행성들이 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틀렸다라는 걸 코페르니쿠스가 증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케플러라는 학자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 타원궤도, 그냥 이런 똑바른 원이 아니라 이런 타원궤도로 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수정하고 입증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과학 공부하는 게 아니죠. 역사에 있어서 과학이 어떻게 발전했다라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또 저 역시 이런 자세한 과학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학적인 내용에 틀렸을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학자들의 업적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막 과학적인 내용 심도 있게 파고들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갈릴레오 보겠습니다. 얘는 망원경을 제작했어요. 망원경. 그래서 천체를 관측했는데, 역시 관측을 해보니까 지동설이 맞아. 지동설을 입증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단이라고 카톨릭 종교 재판에 회부돼요. 그래서 결국 벌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사고 실험을 통해서 낙하 법칙, 이거 유명하잖아요.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동시에 떨어뜨린 건가? 어쨌든 그 낙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갈릴레이는 이 정도. 다음 뉴턴입니다. 뉴턴은 과학혁명을 완성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저술해요. 이 프린키피아는 뉴턴의 과학적인 내용을 다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뉴턴, 유명하죠? 만유인력의 법칙도 발견했고, 사과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미적분 계산법을 소개해서 우주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설명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와 자연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기계다. 이게 이제 자연과 인간 사회의 차이점인 것 같아. 자연은 항상 예외 없이 일정한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인간 사회는 꼭 예외가 있죠. 이게 자연과학과 인간 사회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의학 보겠습니다. 베살리우스라는 의학자는 인체 해부학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하비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피가 온몸에서 돈다라는 걸 이때 하비가 발견한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제너라는 인물은 종두법, 이 천연두를 치료하는 방법이래요. 천연두 예방법을 발견합니다.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몽사상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계몽사상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근대에 들어서 새로운 학문 이런 것도 소개를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학자가 이런 업적을 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살펴보겠습니다. 근대적 연구 방법론은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어요. 그래서 귀납법은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연역법은 데카르트가, 그래서 백이대연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귀납법이 뭐냐면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거야. 이제 100명의 학생이 있어요. 얘도 햄버거 좋아해. 1번부터 100명까지 다 조사했더니 다 햄버거를 좋아한대. 그러면 결론은 모든 학생들은 햄버거를 좋아한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는 게 귀납법이고, 연역법은 일단은 전제를 먼저 깔아놓은 거야. 모든 학생들은 햄버거를 좋아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각자 그 다음에 조사를 해봐요. 그러니까 다 햄버거 좋아한대. 그래서 그 학생들이 햄버거를 좋아한다는 대전제는 맞는 사실이야. 이렇게 가는 게 연역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데카르트는 합리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해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학문이 계몽사상이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데카르트 때부터 인간의 이성을 점점 강조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사회계약설입니다. 요거 이제 윤리학 사상이나 요런 거에 많이 나오죠. 법과 정치에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역시 평가원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신에만 등장할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이거 홉스, 로크, 루소 그냥 구분만 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회계약설이 뭐냐면 자연상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국가도 없어. 그냥 맨 땅에 사람들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사회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등장한 국가래요. 즉 우리와 국가와의 관계는 계약적인 관계라는 거지.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민혁명의 사상적인 기반이 돼. 로크랑 루소가 특히 영향을 많이 줘요. 살펴보겠습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사회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개판 5분 전이라는 뜻이에요. 매우 혼란하다. 그래서 이 혼란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계약을 체결해서 국가를 만들어낸 거야. 아시겠죠? 다만 홉스는 사회 유지 통해 강력한 정부 수립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절대군주제를 옹호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리고 로크는 시민정부론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개인은 자연권,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보호받기 위해 정부의 권리를 위탁한 거야.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에게 위탁받은 권리로 우리를 지켜주고 뭐 세금도 걷고 이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자연권을 지켜주지 못할 때는 정부를 교체할 수 있어.
오케이? 이걸 혁명론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저항권이라고 해요. 이 저항권이 결국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시겠죠? 로크는 경험론을 중요시해서 인간의 경험과 감각을 지식의 원천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루소 볼게요.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저술했어요. 그래서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 성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 운영을 주장해요. 일반 의지 뭐냐면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사람들의 의지야. 그러니까 국가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된다. 여기 딱 나오죠. 그리고 뭐까지? 인민주권,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 이 세 가지 이념을 제시합니다. 다시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 운영을 주장했고 거기에는 자유와 평등이 포함돼요.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인민주권의 원리까지 포함한 세 가지 이념을 제시한 거야. 이게 역시 또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주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홉스로크 루스는 이 정도 알아두면 좋고, 시민혁명에 영향을 줬다는 건 특히 시민혁명 파트 문제 때 선지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몽사상 살펴볼게요. 자, 계몽사상. 계몽사상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해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래.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낡은 관습, 옛날에 안 좋은 습관이나 미신을 타파해서 사회가 진보한다. 이렇게 믿는 사상을 계몽사상이래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고 절대왕정을 비판합니다. 이게 시민혁명에 또 영향을 줘요. 시민혁명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이 사회계약서부터 계몽사상에 관한 내용을 읽고 왕정을 폐지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대표적인 계몽사상 학자들도 살펴볼게요. 볼테르라는 인물은 계몽 전제 군주를 지지했어. 다만 이거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겠죠. 관용의 원리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요. 그리고 몽테스키에는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거기서 삼권 분립을 주장합니다. 이거 법과 정치와 법이죠. 요즘에 정법하는 친구들은 알던데 몽테스키에가 삼권 분립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 권력 분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리고 디드로와 달랑베르는 백과전서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백과전서가 편찬되고 과학, 실용, 지식 집대성한 백과전서가 편찬되고 이후에 살롱이 증가해. 살롱이 뭐냐면 응접실에서 열린 사교적인 집회예요. 응접실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야 뭐 이제 아파트에 살지만 옛날에 큰 부자들은 이런 게 있나 봐요. 응접실이. 네. 어쨌든 그런 부자들은 응접실도 있는데 거기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사교적인 학문적인 집회를 많이 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계몽사상이 널리 확산되는 거야. 백과전서도 널리 퍼지고 살롱에서도 뭐 이런 계몽사상에 관한 토요일을 많이 하니까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자, 경제사상 볼게요. 유명하죠? 애덤 스미스. 경제는 내버려 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주장했어요. 애덤 스미스는 선지로 가끔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 유럽 문화 간단히 보겠습니다. 17세기에는 바로크 양식이 유행하는데 베르사유 궁전, 우리 루이 14세 때 했죠. 지었고 회화에는 렘브란트,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그리고 바로크 음악, 다른 핸델 유명하죠. 이런 분들 음악이 유행했다고 해요. 18세기에는 로코코 양식 상수시 궁전을 건축했는데 이게 프리드리 2세 때 2세가 세운 궁전이잖아요. 독일에서. 확인해주시고 음악에는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고전 음악, 그리고 문학에서도 고전주의 문학, 라퐁텐이나 괴테 이런 문학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간단히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몽사상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혁명 들어가는데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이에요. 요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민혁명 파트는 무조건 흐름을 먼저 잡아야 돼. 그러니까 찰스 제임스거든요. 영국은 찰스 제임스를 기준으로 잡고 찰스 사이에 크롬웰 들어가고 그 이후에 앤여왕 조지 1세다 이렇게 잡아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 이제 각각 왕들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거야. 제임스 1세 때는 이런 거, 찰스 1세 때는 이런 거, 크롬웰 때는 이거, 찰스 때는 이런 사건을 추가해야 돼. 이게 이제 한 인물에 대한 업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의미로 관통해서 결국 너 이 사람 출연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무조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흐름을 잡고 왕 업적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고 미국혁명은 또 순서 확실하게 알아두고 프랑스혁명도 순서 흐름 먼저 잡고 각 정부의 업적 사건을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영국혁명부터 시작해볼게요. 영국에서 장원제가 몰락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때 농법이 많이 개발돼 발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은 땅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땅, 장원제는 큰 땅에서 농사 짓는 걸 의미하는데 그게 해체돼. 사람들이 적은 땅만 필요로 하니까. 이런 거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이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젠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농촌에서 좀 돈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인데 이때 저희 엘리자베스 1세 때 인클로즈 운동 잠깐 설명했었죠. 모직업,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모직물을 제대로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모직물은 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양털을 만들어서 옷감을 만드는 거야. 그걸 모직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직물이랑 달라. 면직물은 우리가 입는 옷 중에 면 있죠. 면, 순면, 티셔츠 이런 거 그게 면이고 모직물은 양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른 거다. 확실하게 알아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이제 모직물을 많이 생산하려고 양을 많이 키우다 보니 목초지가 필요해. 그러면 농경지, 농사짓는 땅을 매입한 다음에 거기다 잔디 심어서 양들한테 잔디를 먹이는 거야. 오케이? 그게 인클로즈 운동이에요. 얘들이 어쨌든 이 양을 많이 팔다 보니까 양에서 나온 모직물을 많이 팔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농촌 중심 생활력으로 성장해요. 이 사람 누구라고? 젠틀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상공급이 발달하기 때문에 돈 많은 시민 계급도 성장하고. 그래서 이 젠트리와 시민은 대부분 청교도예요. 우리 청교도 종교개혁 때 배웠었죠. 그 칼뱅파를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얘네들 젠틀이나 시민들은 대부분 청교도였고 어쨌든 돈을 많이 벌 욕심이 있었는데 얘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다수를 차지하고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을 수호하려고 했다. 요거는 영국혁명의 그냥 배경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실히 영국은 옛날부터 다른 나라에 비해 의회의 힘이 좀 강력했어요. 그게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임스 1세부터 살펴볼게요. 스튜어트 왕조를 개척합니다. 그냥 왕 성씨 이름이 스튜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왕권 신수설과 영국 국교회를 고수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교도가 따로 있고 영국 교회가 따로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도 따로 있어. 왕마다 믿는 종교가 달라. 그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임스 1세는 어떤 절대 왕정의 기반이 왕권 신수설과 영국 국교를 고수했기 때문에 전제 정치, 멋대로 정치했다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했어요. 그 다음 찰스 1세입니다. 똑같아요. 전제 정치와 의회를 무시해. 의회 동의 없이 과세하고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청교도를 탄압해요. 의회가 이제 의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여기에 왕이 찰스 1세한테 반발해서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청원한다. 그래서 의회 동의 없이 과세하지 말고 이유 없는 함부로 체포하고 구속하지 말아라. 마음 멋대로 체포하고 구속하지 말아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 내용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권리 청원의 내용. 찰스 2세가 권리 청원을 승인했어요. 그러나 의회를 멋대로 해산하고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훗날 1940년에 찰스 2세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하려면 역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서 의회를 소집해요. 새로 소집된 의회는 찰스 2세의 과세 요구, 그러니까 전쟁 비용을 위해서 과세를 하려고 의회를 소집했는데, 의회는 당연히 싫지. 세금을 여기서 더 걷는다고? 게다가 왕도 좋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찰스 2세가 의회를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이때 왕당파, 왕의 세력과 의회파,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내전을 해요. 이게 청교도 혁명입니다. 청교도가 주도했다 해서 청교도 혁명이에요. 누가 이겼게? 의회파가 승리합니다. 우리 찰스 2세는 죽어요. 그리고 크롬웰이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크롬웰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아닌데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왕이 없는 공화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크롬웰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크롬웰은 호국경에 취임해요. 임기는 무제한이야. 죽을 때까지 해요. 그리고 크롬웰 본인도 청교도이기 때문에 청교도주의에 가까운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해요. 그리고 의회도 해산해. 결국 독재야. 뭐 왕과 다를 바가 없어 하는 짓은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파를 상대로 승리를 했지만 이 왕당파 애들이 몇몇 아일랜드로 가서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걔들 싹 이제 정리하고 내전을 아예 끝내버립니다. 이것도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크롬웰 업적으로. 그리고 항해법을 제정해요. 영국 식민지로 들어오는 물건은 오로지 영국과 영국 식민지의 배만 이용해야 돼. 근데 당시 이 유럽 무역을 꽉 잡고 있는 게 네덜란드였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배를 쓰지 말고 우리 영국 배 사용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크롬웰 업적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데 크롬웰이 어쨌든 죽을 때까지 하지만 별로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왕정 복구, 왕을 다시 앉힙니다. 그게 누구야? 찰스 2세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왕정 복구 즉했는데 얘 다 똑같아요. 전제 정치야. 자기 멋대로 해.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한 게 로마 가톨릭을 우대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찰스 2세가 로마 가톨릭을 우대하니까 의회가 반발을 해. 의회는 또 달라요. 의회는 청교도도 많고 영국 국교도도 있어. 그래서 의회가 여러가지 찰스 2세에 반발해서 여러가지 법을 만들어.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법이 심사법이. 영국 국교도만 공직을 허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톨릭을 가진 사람은 가톨릭, 그리고 청교도, 다른 종교들은 영국 공직에 앉을 수가 없어. 왜냐? 찰스 2세가 가톨릭을 우대하기 때문에 영국 국교도만 공직에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해 가요? 의회가 만든 거니까. 의회는 지금 찰스 2세가 사이가 안 좋아. 아시겠죠? 인신보호법을 제정합니다. 권리청원에서 나왔듯이 국왕이 마음대로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구속한 걸 금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 의회는 대립이 심하대요. 그래서 토리당, 왕 쪽을 토리당이라고 하고, 왕을 지지하는 당을 휘그당, 의회를 지지하는 쪽을 휘그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이 싸워요. 그 다음 나온 인물이 제임스 2세입니다.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 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하죠? 다들 전제 정치 하는 거야. 제임스 2세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역시 제임스 2세도 가톨릭을 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든 이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무시합니다. 결국 이제 의회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임스 2세가 이런
법까지 무시하니까, 의회가 만든 법을 무시하니까 의회는 제임스 2세를 그럼 내리자. 그래서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과 공주 메리, 얘가 제임스 2세 딸이었어요. 신교도를 믿는 제임스 2세 딸인데, 이 두 사람을 영국 공동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권리장전을 승인해요. 권리장전은 입법, 과세, 상비군 징집, 의원 면책, 의원 선거 등의 권한을 가진다. 누가? 의회가. 그래서 이걸 윌리엄과 메리가 왕으로 앉은 다음에 승인을 해줘요. 그럼 의회의 권한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권리장전 승인 이후부터는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토대가 마련이 돼요. 아시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의회 중심의 정치가 수행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때 이제 자세히 설명해주면, 윌리엄이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냥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 없이 그냥 제임스 2세가 곱게 폐위돼요. 그래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제임스 2세가 쫓겨난 게 명예혁명이에요. 자, 명예혁명 어쨌든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다시 제임스 1세부터 제임스 2세까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제임스 찰스 제임스고, 그 사이에 크롬웰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각 왕별의 업적이라고 보기, 그냥 업적이라고 통일할게요. 그때 있었던 사건들 세세하게 암기해두고, 그때 의회와 어떤 사이였는지까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몰라. 그리고 이제 단순히 찰스 1세의 업적을 묻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통해서 뭐 찰스 2세를 유추해서 찰스 2세의 업적을 알아, 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꼭 모두 알아둬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 뒤로는 가볍게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N 여왕인데,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스코틀랜드를 병합해서 대영 제국을 성립합니다. 그리고 조지 1세는 독일 사람이에요. 이제 그 전에 왕이 후사가 없어서 조지 1세를 데리고 와서 하노버 왕조를 개최합니다. 이때부터 내각 책임제가 수립돼요. 이제 우리 그 영국이나 일본 같은 정치를 보면 의회 다수당에서 대표를 뽑죠. 그 사람이 총리를 하잖아. 그게 조지 1세 때부터 시행된 거예요. 왜냐면 조지 1세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말도 잘 못하고 영국 정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회가 내각 책임제를 수립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때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생깁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다 했어. 열심히 하셔야 돼. 미국 혁명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혁명은 살짝 힘을 빼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 순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선후 관계를 좀 세세하게 공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근 기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도 언제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자, 미국 혁명은 미국이 탄생한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이 탄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냐? 북아메리카 식민지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좀 짧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영국인들이 17세기부터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해. 이제 뭐 종교적인 탄압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영국인들 북아메리카로 넘어가 살아. 그래서 이 동부에 보이죠? 13개 식민지를 건설해요. 그래서 식민지 의회도 수립하고 자치,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지내. 그래서 영국은 간섭을 안 해. 오케이? 이런 상황인데 영국이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여러 세금을 부과해요. 뭐 인지세, 그 프린트물에 붙이는 세금이요. 차에 세금 붙이고 설탕에 세금 붙이고
너무 세금이 많아져.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인들이 식민지들이 납세 거부 운동을 전개해요. 이때 나온 구호가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우리는 뭐 영국 의회에 북아메리카 식민지 대표가 참가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 과세 결정 과정에 참가를 할 수가 없었는데 왜 과세를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반발 때문에 영국이 차세만 유지를 합니다. 자, 근데 영국이 계속 못된 짓을 해요.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많은 양의 차를 강제로 구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차가 보스턴 항구를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이 밤에 가서 이 보스턴 항구에 있는 영국 동인도 회사 배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선박에 있는 영국 차를 모두 바다에 빠뜨려요. 영국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죠. 어쨌든 이제 사이가 점차 안 좋아져. 그래서 1차 대륙회의를 합니다. 대륙회의는 뭐냐면 다시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13개 식민지가 있잖아요. 이 식민지 대표들이 모인 회의야. 1차 대륙회의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려요. 그래서 여기가 영국과 통상 단절을 선언해. 영국과 무역하지 않고 영국 상패를 불매 운동을 하자. 여기서부터는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강하게 독립의 의지를 드러내진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영국도 북아메리카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결국 전쟁 분위기가 났고 렉싱턴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발발해요. 그래서 영국군과 북아메리카 식민지 민병대 그냥 자발적으로 모인 군대가 붙어서 독립전쟁,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이 시작돼요. 2차 대륙회의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에 대한 독립 의지를 보여줘요. 미국이.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천부인권, 중민주권, 저항권 아까 설명드렸죠? 행복주권을 천명하면서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이 시작됐는데 영국과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싸워요. 초기 영국군이 우세하죠. 근데 프랑스나 에스파냐가 영국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북아메리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활약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전투가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여기서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승리함으로써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합니다. 아직은 미국이 아니지. 북아메리카가 승리해요.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그리고 파리 조약을 통해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미국 연방헌법을 제정해요. 여러분 미국은 연방국가라 해서 이 여러 각 주마다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주가 합쳐진 게 미국 연방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미국은 연방법이 따로 있고 각 주마다 주법이 따로 있어.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미국 연방법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삼권 분립과 연방주의를 강조해요.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그리고 미 합중국이 탄생이야. 우리는 미국이야. 그래서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에 각한 국민국가야. 그래서 미국은 자유를 굉장히 강조해요. 자유에 기반해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각 주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마다 자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 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혁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요즘 어렵게 나오는데 여기도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여기도 확실하게 공부해두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에요. 자, 프랑스 혁명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역시 흐름이 먼저 중요해요. 흐름을 먼저 잡아야 돼.
국민의회부터 입법의회까지 입법부의 국민공회 총재정부까지 흐름을 쫙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넘어가서 나폴레옹도 통영정부 제1제정까지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시민혁명 파트 연도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도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진 않아요. 그냥 흐름을 알고 이 각 정부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그리고 이 정부를 통틀어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만 알면 굳이 연도는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시민혁명 파트 연도 외우기도 뺐어요. 넣을까 하다가 시험에 연도를 안 물어보는데 굳이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의 무의미한 공부량을 늘려주긴 싫어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는 몰라도 되지만 흐름은 꼭 잡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의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회 제도를 구제도라고 해요. 가장 큰 건 불합리한 신분제도죠. 1, 2신분이 2%밖에 안 되는데 프랑스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치적 특권 그리고 면세 특권까지 보여요. 세금은 안 내는데 돈은 엄청나게 많은 거야. 다수의 30신분은 시민이에요.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도 못하는데 세금은 엄청나게 돼.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죠. 자, 그리고 이제 30분 중 시민 계급, 좀 돈이 많은 시민 계급층은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 확실히 돈이 있으니까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도 모순 타파의 열망이 커요. 자, 근데 문제는 3부회가 소집돼요. 프랑스 왕실이 미국 혁명을 지원해줬잖아요. 그리고 사치도 심해서 재정난이 심해집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 그래서 루이 16세가 3부회를 우리 필리프 4세가 3부회 소집했던 거 기억나나요? 아비뇽 유수 때 그때 이후로 처음 소집된 거야 3부회가. 과세를 하려고 소집했어. 근데 세 신분이 표결 방식을 두고 대립합니다. 1, 2신분은 신분별, 3신분은 머릿수. 자, 그냥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머릿수는 누가 더 많겠어요? 3신분이 많아. 여러분 여기 보이죠? 인구 2%밖에 안 돼. 근데 머릿수 표결로 하면 30분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여기가 98표야. 여기 2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신분별로 투표를 하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한 표면 2대1이죠.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1, 2신분이 유리한 거야. 신분별 표결을 하면. 그래서 각자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표결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세금 더 내자고 하면 더 내는 사람은 누구야? 30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0분은 이거 곧 죽어도 못 되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30분은 뛰쳐나와서 테니스 코트 서약을 발표해요. 여기서 30분이 국민의회를 결성해. 그리고 헌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이때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탄압합니다. 파리 시민들은 또 화가 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요. 이 바스티유 감옥이 전제정치의 상징이거든요. 왕 멋대로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들 가둬놓던 것이 바스티유 감옥이니까 그 전제정치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파리 시민들이 습격합니다. 혁명이 지방으로 확산돼요. 파리에서 확산되고 농민들이 귀족을 공격해 자기 영주를 공격하고 자원문서를 소각합니다. 자, 그 다음 국민의회 활동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 봉건제 폐지 선언. 이제 점차 없어졌지만 남아있던 봉건제를 아예 폐지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줄여서 인권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자유평등, 국민주권, 그리고 재산권 보호,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혁명의 기본 이념을 담은 선언입니다. 이걸 발표해요. 그리고 교회 재산 몰수하고 행정구역까지 개편합니다. 국민의회가. 결국 이제 이 혁명이 계속 퍼지니까 루이 16세는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잡혀. 그 와중에 도망치다가 또 잡혀요. 결국 국민의회가 이겨서 헌법까지 제정합니다.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고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를 도입해요. 어쨌든 요 표현도 꼭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 꼭 알아두시고. 자, 어쨌든 헌법이 지정됐죠. 이 헌법에 따라서 의회를 다시 소집해. 그 의회가 입법의회야. 법에 입각한 의회라 해서 입법의회예요. 입법의회 때는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어. 바로 혁명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옆 동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프랑스 혁명이 자기네들까지 번질까봐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를 먼저 위협해요. 이거 혁명 진압해라. 입법부에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입법부가 프랑스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렇게 발발한 전쟁이 혁명 전쟁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혁명이 오래되면 또 상황이 좋지 않아. 왕과 보수 귀족이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와 내통한다는 소문도 들고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또 되고 식량도 부족해. 그리고 파리 민족, 얘네들이 상킬루트라고 하는데 왕궁을 습격하고 왕권을 정지해요. 오케이? 그리고 왕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국민공회가 시작됩니다. 공화정이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공회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국민공회 시작되고 제일 먼저 한 거는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합니다. 단두대로 끝난다 해서 단두대예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다시 대프랑스 동맹,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놀란 거야. 왕까지 처형한다고? 그래서 프랑스를 공격해요. 결국 이 여러 혼란, 전쟁, 경제난,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반혁명 세력,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국민공회가 또 위기에 처해집니다. 이때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로베스피에르가 자코뱅파 출신이거든요. 급진파인데 자코뱅파랑 로베스피에르가 온건파, 지롱파를 아예 없애고 권력을 쫙 잡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치를 화끈하게 주도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헌법을 한번 더 제정하는데 공화제, 왕이 없는 공화제와 보통선거제에 입각한 헌법을 다시 만들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때 보통선거제가 처음 만들어져. 그래서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제랑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베스피에르의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징병제. 정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군인이 많이 필요해서 징병제를 실시하고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서 물건의 가격을 제한해. 그리고 물가 상승을 막는 거죠. 그리고 의무교육, 토지분배, 봉건적 공납 폐지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한 게 공포정치인데 혁명재판소와 원회라는 거 설치해요. 이런 거 설치한 목적이 뭐냐? 반대파를 처형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또 단 2대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지. 오케이? 약간 결국 이렇게 너무 공포정치가 심해지니까 이거에 대해 반발이 커져요. 결국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합니다. 테르미도르가 뭐냐면 프랑스에는 혁명력이라고 달력이 또 따로 있어. 프랑스 혁명 때 만든 달력. 거기에 붙여진 달의 이름이야. 1월은 뭐 2월은 뭐 이름이 딱 따로 있거든요. 테르미도르가 몇 월이지? 대략 7월쯤 돼요. 어쨌든 7월에 이루어진 반동이라는 뜻이야, 테르미도르가. 오케이?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도 처형 당합니다. 오케이? 이거 살짝 올릴게요, 얼굴. 자, 그 다음 들어선 게 총재정부예요. 이때 이제 다시 온건파가 정권을 잡고 헌법을 지정해요. 공화제랑 제한선거제, 다시 제한선거제. 그래서 총재정부를 수립하는데 5명의 총재가 정부를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근데 잘 굴러가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폴레옹 쿠데타로 몰락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랑스군이 대프랑스 동맹군도 격퇴했대요. 얘네들.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고, 자, 프랑스 혁명은 여기까지예요. 총재 정부로 프랑스 혁명은 끝이 납니다.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이념, 자유, 평등,
우회. 근데 우회가 아니라 형제애라고 하는 게 맞대요. 프랑스 교수님이 우회는 잘못 번역됐다. 형제라는 표현이 가장 좋다. 어쨌든 이런 이념을 가지고 구제도 옛날에 잘못된 신분제를 타파하고 시민이 주인인 시민사회를 형성해서 시민 성장하니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까지 마련되었다. 요게 프랑스 혁명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됐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계도 있겠죠. 이 혁명을 주도한 건 좀 돈 많은 부르주아예요. 돈 많은 시민들. 그래서 이 혁명을 통한 정치적 경제적 권리가 부유한 일반 시민들에게만 돌아왔다. 노동자와 농민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한계도 있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도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흐름 국민의회부터 입법회까지부터 입법회에 거쳐서 국민공회까지 총재정부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꽉 잡아주시고 국민의회부터 입법회, 국민공회, 총재정부까지 가는 흐름 꽉 잡아두시고 각 정부별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나폴레옹 갈게요. 나폴레옹만 하면 10년면 끝납니다. 네. 너무 고생했어요. 자, 나폴레옹 시작하겠습니다. 총재정부 나폴레옹 군인 출신이에요. 여러분 알죠?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총재정부 시절 나폴레옹은 이탈리아랑 이집트 원정을 나가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져. 그러다가 이제 총재정부가 무능하니까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1통령에 취임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역시 또 여러 전쟁을 해놨는데 대프랑스 동맹을 격파해요. 오스트리아도 격파하고. 근데 여러분 이 대프랑스 동맹이 아까도 있었는데 계속 생겨나거든요. 얘네들이 프랑스한테 깨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연합해서 프랑스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대프랑스 동맹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총재정부 시절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나폴레옹 때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 다른.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차, 2차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교과서에서 구분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격파하고 영국과 휴전을 체결해요. 자, 그리고 대내 정책이 중요합니다. 국민교육 제도를 정비해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의 애국심도 고취하고 능력에 따른 출세 기회까지 보장하려고 합니다. 나폴레옹 법전도 편찬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법제화하고 법 앞에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프랑스 국민은행도 설립하고 산업보호정책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그래서 본인이 황제를 쓰게 합니다. 이거 주작이겠죠. 조작됐다는 설이 많아요. 어쨌든 자, 지금까지가 나폴레옹이 통령일 때의 업적이야. 그래서 통령정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나폴레옹도 시험에 이제 통령정부랑 제1제정을 구분해서 시험에 내요. 그래서 다 나폴레옹의 업적이지만 통령정부와 제1제정 구분해서 학습해주세요. 오케이? 지금까지가 통령정부였습니다. 통령정부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그렇게 해서 황제를 즉위했죠. 국민투표를 통해 황제를 즉위해. 그리고 이게 프랑스 첫 번째 제정이에요. 그래서 제1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는 대외 정복이 주로 이어지는데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를 또 격파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해요. 이제 물론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어. 그 안에 있는 여러 제국들끼리 거의 독자적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명분상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걸 해체합니다. 그리고 라인 연방을 결성해서 그 프랑스 말 잘 듣는 애들로 라인 연방을 구성해요. 그래서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또 혼내주러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라인 연방에 있는 애들 프랑스 말 잘 듣게 되겠죠. 이렇게 잘 나가다가 결국 나폴레옹도 몰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몰락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영국과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일단 패배해. 그러니까 영국한테 지니까 영국을
영국이 밉겠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 영국이 싫겠죠. 그래서 대륙 봉쇄령 선포해. 영국을 고립하려고. 그래서 그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가는 교역을 금지합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영국이 아니라 유럽 쪽에 피해가 가. 막 물건 수출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위기인 나라들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야. 그래서 러시아는 그 영국과 유럽 교역을 못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대륙 봉쇄를 깨고 영국과 교역을 해요. 그럼 또 이제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쟤네는 내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영국과 교역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한번 혼내줘야겠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단행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 원정 쉽지 않아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나중에 히틀러도 그렇지만 러시아 들어가면 결국 추워서 실패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완전 여기서 이제 박살이 나는 거야. 이때 한번 박살 나니까 대프랑스 동맹이 다시 또 결성돼서 이제 나폴레옹 혼내주러 와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이 져.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요. 근데 한번 탈출해.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정권 잡고 전쟁을 하지만 이 워털루 전투에서 또 패배합니다.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한테 패배해서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영영 유배를 떠나요. 그리고 이제 아예 나폴레옹 끝. 오케이? 이렇게 나폴레옹이 몰락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래 총리정부 이전까지 해서 딱 시기별로 구분해서 각 정부 때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구분해서 학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에 전파한 게 두 가지가 있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야. 나폴레옹이 전쟁을 떠날 때마다 유럽에 자유주의,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파해요. 이건 나폴레옹이 의도한 건데 이제 나폴레옹이 또 워낙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유럽 국가에서 나폴레옹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끼리 똘똘 뭉치는 경향이 생겨요. 그게 민족주의야. 그게 독일이랑 이탈리아에서 강해지거든요. 독일이랑 이탈리아는 여러 이제 연합국가, 연맹국가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나폴레옹에 대응하기가 힘들어. 야, 이렇게 우리가 쪼개져 있다가는 나폴레옹한테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나폴레옹이 전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까지 끝 해서 시민혁명 파트는 여기서 끝입니다. 진짜 오늘 길고 중요한 내용 많이 했으니까 꼭 여러 번 잘 복습하고 모르는 건 언제든 뭐 댓글이든 카톡이든 편하게 질문 주세요. 제가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